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8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맨날 보는 분이긴 한데. 네, 연기했는데 방금. 네, 일단 저희부터 우리 손님은 마지막에 소개하시고. 네. 네, 저는 청년회장 이봉활동가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초대 손님 협동사무처장 조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같이 일하는 우리 활동가 여러분들, 네. 또 부장, 처장님 다 계신데 네. 거의 처음이죠? 지금 저희 김원경 처장님과 저희 둘 제외하고 네, 출연한 것이. 목소리가 나오는 건. 예, 아마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반가워하실 텐데 우리 그 몇몇 회원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신 분이라 또 더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간단하게 소개. 예, 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뭘 소개? 저는 1학년에서 지금 14년 차. 곧 만 14년이 내일 모레 되는 활동가이고요. 이제 시문 모니터 하다가 최근 한동안은 이렇게 총무와 대외 협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경력이 화려하신데 예전에 그 YTN도 나가시고. 그거 예, 시청자 평가원 같은 거. 그럼요. 예전에 많이 나가셨어요. 아, 정말요? 그렇게 예. 셀럽이셨어요? 시청자 평가원 잠깐 또 하고 그랬습니다. YTN만 하신 게 아니죠. 그 기도 어디였죠? 예. 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에 그죠, 그죠. 예. 6개월간 출연했었습니다. 모니터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다가 협동사무처장님을 맡으신 이후로 좀 방송 출연이 뜸하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안 때문에 나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저 민원연이 어제 간만에 부동산 관련된 보도를 모니터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민원연만 한 게 아니라 예전에 과거에 하던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 토지자유연구소라고 있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인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돈 되는 부동산을 하는 데가 아니라 과연 부동산 토지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를 연구하는 단체 연구소예요. 그래서 이쪽하고 공동 모니터를 진행해서 보고서는 우리가 쓰고 내용을 좀 많이 도움을 받고 해서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예, 이게 요새 또 부동산 대책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니 없니 뭐 풍선 효과, 뭐 가격이 오히려 뛰고 있다 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우리 처장님께서 모니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게 내용이 워낙 복잡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좀 배경 상황을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청취자께서 다 아시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전 국민이 투기꾼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집이 없는데. 저는 아니에요. 없으면 잠재적 투기꾼. 아니, 세상에. 흔히 말하는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집 갈 때 보면 이래서 사람들이 부동산 하는구나. 그러니까 실감할 때가 올 거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표현도 아주 오래됐죠. 이제 뭐 굉장히 오래된 표현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그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교육도 중요하고 의료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가 살 등질 곳이 없으면은 뭐 농업이든 산업이든 간에 땅이라는 곳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 물론 교육과 의료도 중요하지만 토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본 요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부동산이 특히 토지가 일부에게 한정돼 있고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부동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요새는 왜 난린가요? 이게 너무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 또 전문 분야다 보니까 지금 도대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뭘 내놨길래 이렇게 말이 많냐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최근에 언급되는 참여정부 때 2005년도죠. 2005년도 8월 31일 날 8.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보유세 중에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집을 보유하거나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를 내죠. 근데 거기 플러스 알파에서 과다한 보유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겠다는 게 종합부동산세라는 건데 그 당시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세금 폭탄, 집 나가라는 얘기냐, 강남 이사간 정부가 강제로 강남 사람들 이주시키려고 한다. 뭐 집 팔아서 강북 가야 되냐. 별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무력화됐죠. 그러면서 집 부자들이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작년 5월에 이제 문재인 정부 당선 이후에 8월 24일 날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당장 시행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뭐 다주택자를 뭐 양도세 중과한다는 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발표했던 뭐 주요하게는 뭐 824 내지는 14 정책이 아직 시행되진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그렇군요. 근데 아마 현재 분위기는 시행되기 직전에 최대한 좀 땡겨보자라는 투기꾼들 플러스 약간의 실수요자들이 겹쳐지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닌가라는 건데요. 보통 주택 경기 흐름을 볼 때는 전주 대비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해요. 전주 대비 몇 %가 상승했는지. 근데 1월 첫 주에 뭐 1.1% 송파 기준으로 1.1% 다음에 그 다음 주에 1.36% 그리고 22일 어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송파만 따지면 1.47%인데 이게 주간 상승률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오른 거죠, 그럼? 1년에 52주가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76.4%가 오른다는 가정이 되는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그러니까 1년 사이 거의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투기꾼들이나 뭐 지금 늦으면 안 된다는 실수요자들이 지금이라도 막 불나방처럼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자체는 현실 자체는 뭐 현실이다 이거는. 지금 근데 그 강남만 그런 거죠? 서초 중심으로. 서초. 그 송파구 중심으로. 송파구만. 왜냐하면 송파구가 지금 그 잠실 주공 5단지가 어마어마한 단지가 재건축을 시기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현재 재건축 단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송파구가 지금은 핵심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게 그래도 지금 대출 규제는 하고 있는 상태죠?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네, 신 DTI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많습니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자는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40%인 점을 감안하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새해에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의 소득 부채 산정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 DTI보다 차주의 가계 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전반적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더 전에 땡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과세는 4월이고 신 DTI가 아직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땡기는 건데 보통 대출을 받을 때는 두 가지로 그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LTV라고 해서 주택담보 인정 비율.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면은 그 중에 50%만 대출해준다는 거 최대. 그러면 10억 만약에 80%가 되면은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8억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까 더 집을 사기 쉽겠죠. 더 사고 싶고 이게 투기를 조정하는 건데 그렇죠. 계속 이 LTV를 조정하고 있고 또 하나 DTI라고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내가 빚이 소득이 얼마인데 실제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뭐 소득이 10억이면 5억 빌릴 수 있잖아. 연 10억이면. 근데 소득이 1억이면 5천만 원밖에 못 빌려주는데 그걸 서로 이제 같이 LTV와 DTI를 조정을 해서 그 대출을 한도를 정하는 거죠. 대출을 많이 해주느냐 적게 해주느냐 차이인데 실제 그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제 소득이 없으면 뭐 대출을 1억밖에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은 이게 실행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더 심해지고 신 DTI라는 거는 더 심하게 과거에는 그 집값과 나의 소득만 따졌는데 그 전에 있던 부채까지 싹 하는 거죠. 다주택자를 내가 집 하나 있는데 또 사고 할 때 그걸 규제하는 거죠. 너 이미 주택으로 10억 대출 받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돼. 내지는 대출 1억만 받아. 라고 그게 이제 신 DTI라고 요즘에. 그러면 더 사지 말라 이거 뜻이군요. 그만 사라는 얘기죠. 실수요자들 특히 그 투기꾼들도 잡지만 실수요자도 2주택자들까지부터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이게 저희는 지금 들으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아직 실행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보수 언론들이 아주 난리를 쳤구나. 정말 난리를 쳤었거든요. 작년 8월 10월에. 예. 놀랍네요. 그게 놀랍네요. 이미 딱 그 정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물론 그 발표되는 순간 시장이 반응을 하거든요. 굉장히 그죠?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게
뭐 그때부터도 예를 들어 투기꾼 내지는 투기꾼과 같이 있는 건설족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건설족들은 대부분이 큰 건설회사,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삼성 레미야, 뭐 힐스테이트 등등이 굉장히 큰 광고주잖아요. 특히 신문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안이죠. 저희가 기억나는 게 작년 8월 10월에 대책 나왔을 때 가장 기억나는 게 저희 방송도 했었는데 그 채널A 뉴스가 안 팔면 그만이지라는 보도를 냈어요. 진짜. 보도 내용이 안 팔면 그만이지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약간 그 TV조선 비트코인 그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처럼 존버에 관한 보도잖아요. 완전히 그 다주택자들 또는 그 저 비싼 땅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완전히 빙의해가지고 안 팔면 그만이지라는 식의 보도를 내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안 팔면 되지라는 전제 조건은 현재 세금 체제, 보유세 체제를 유지할 경우에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도 예를 들어 내가 보유세를 100만 원만 낸다. 그럼 안 팔아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는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과세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 있지만 자기 소득이 집만 10억짜리가 10개 있지만 소득이 없어. 그럼 100만 원이면 1000만 원만 내면 되잖아 1년에. 근데 만약에 이게 1억, 2억이 가면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한국은 굉장히 보유세 비중이 낮은 나라이고요. 예를 들어 실효세율이라고 해서 내가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약 1%의 그 보유세를 매깁니다. 저희는 근데 실효세율 비율이 한 0.23%?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OECD 기준이기 때문에 보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결국은 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정부도 종합부동산세 도입, 그러니까 강화죠.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표현은 있다는 표현입니다. 있다는 표현인데 그거를 이제 뭐 할까 말까 언제 하반기 도입할까 하다가 지금 너무 투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이걸 3월 달로 당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책적 그 고민들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사실 보유세를 넣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논란이 컸었는데 네. 보유세도 들어가나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대책에? 그렇죠. 근데 보유세가 안에 기본 재산세가 있고 두 가지입니다. 재산세, 기본적인 재산세가 있고 플러스 알파 종합부동산세를 합쳐서 보유세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다 보유세 맞긴 하죠. 근데 중과세 한다는 뜻이죠. 종합부동산세로. 작년 8월만 해도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보관은 있는데 그 약간 반발 여론 때문에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는데 아직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정책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 또 하나의 고민은 이걸 했는데 안 잡히면은 쓸 정책이 없는 거지. 마지막 정책인데 이걸 그러니까 손에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한 100번씩 고민하고 있다가 1000번 고민하면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민감하긴 합니다. 지지율하고도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2005년도 발표할 때 실제 종부세 규제를 받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얼마 1%? 안 되죠? 1%? 그 당시에 가구수, 사람을 따지면 0.9%? 그러니까 대다수의 서민과 전세, 월세 세입자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이 내 세금이 마치 늘어나는 것처럼 했던 거는 그 당시 조중동 등 그 보수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1%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 99%가 동조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지금 현 정부의 김수현 수석도 그 당시에 굉장히 관여했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직도 이번에 새 정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걸 이겨낼 수도 있지만 또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얘기도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도 2005년만큼이나 저희가 느끼기로는 보수 언론, 꼭 보수 언론이 아니더라도 많은 언론들이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왜곡 보도, 미쳐 날뛰고 있다. 비판적 보도, 쉽게 말해 좋게 말하면 비판적 보도지만 그래서 저희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저희가 모니터가 안 됐기 때문에 최근 모니터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2005년으로 비교하면은 좀 다른 측면이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않고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 한 20%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듯한 느낌. 너네가 시작하면 우리도 한다 이런 건가요? 간 보고 있구나. 이제 우리 할 거야 이제. 이제 왜냐 조선일보에서 이제 딱 사설 모니터 기간 중간 사설이 한 건 나왔는데 이제 세금 폭탄을 살짝 그 언급하는 정도 이제 시동을 거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아직 정책이 시작되지 않은 것도 있었고. 그땐 참여정부 거의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던 상태라 더 공격하기 쉬웠던 여론을 등였고 했던 때가 있고 지금은 70% 고군행진을 하고 있고 정권 초반이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초장에 이런 보도들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잡지 않으면은 뭐 향후에 또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보면은 투기가 일어나면 언론이라고 하면 투기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럼 투기가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언론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널리즘의 본연일 건데 이 신문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죠. 더 투기하라고 하는 건데 이번 모니터 기간에는 중앙일보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조용했고요. 전 사실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건수도 굉장히 작고 조용하고 조선일보는 그다음 동아일보가 이번에는 거의 이제 흔히 말하는 발벗고 뛴다. 아, 동아일보가 또 앞서 뛰고 있군요. 이건 비교 불가. 보도량도 거의 2배이고 내용적으로 봐도 그런데 일단 제목만 보면은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뭐 닥치고 강남으로. 아, 그게 보도 제목이에요. 제목입니다. 지금 언뜻 봤는데 그게 보도 제목이에요. 저는 처장님이 어쩜 저렇게 쌀쌀한 말을 하시나? 제 얘기가 아니라 동아일보가 뭐 집값 상승 뭐 규제 반복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요는 닥치고 강남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12일자였고요. 뭐 집값 잡겠다고 강남선 노무현 정부 시즌2 콧방기. 이제 대놓고 시작하는 거죠. 노골적이네. 네, 시작하는 거고 뭐 일반고 우수학권 찾아 짐 싸는 맹모들. 가라는 거죠. 맹모들 빨리 강남으로 이사가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대단하다. 강남 원정 투자 기승 사채 중 한 채 비서울 거주자 매입.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돈 싸들고 해운대구 3개 팔아서 강남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해운대구가 거의 제일 좋잖아요. 그 동네에서는. 그리고 전국 주택 분양 시장 한파 서울만 후끈이라는 거. 이게 왜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지역은 흔히 말하는 지방은 계속 아파트 값이 꽤 상승했다가 지금 하강 국면이에요. 제로 아니면 하강 국면인데 사실은 제로라는 거는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은 명목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락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올라야지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를 하고 또 고분양가 옆에서 생기면은 또 옆에 있는 아파트도 기존 아파트 계속 오르고 이런 핑퐁 게임이 계속 돼야지 건설사들도 돈 벌고 이제 투기꾼들도 돈 벌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걱정스러운. 그 집값이 떨어져서 걱정이 아니라 안정된 게 걱정이 아니라 투기꾼들이나 건설사들이 한 여파를 받을까봐 이게 걱정스러운 거고 또 하나가 강남 집값 계속 올려야 된다는 강박관념 내지는 그런 광고주들 아니 투기꾼들의 압박 내지는 뭐 카르텔에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보면은 나름 자기네들은 나름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신난 듯한 느낌이죠. 야, 다 강남으로 가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보도가. 조선일보는 좀 동아일보랑 차이가 없나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 분량은 일단 적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는 조선일보는 특이하게 이번에는 지역 집값, 지방 집값을 굉장히 생각해주는 보도들이 되게 3건이나 나왔어요. 다른 신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 서울은 후끈하지만 지역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또 아파트값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울에도 빌라 다세대도 뛰거든요. 근데 지역은 뭐 지역 비해서 지역 다세대 다가구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 보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서울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도 아니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후자죠. 지방도 문재인 정부야 지방도 빨리 더 부양시켜줘. 왜 니네는 지방 집값 떨어뜨리는데 제가 볼 때는 속으로 생각해보면 지역 원래 서울에 대한 지역의 약간의 그런 서울 집중에 대한 비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학군도 그렇지. 교육 뭐 병원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나마 집값이 최근에 좀 올라서 그것도 물론 이제 대구, 부산, 광주를 중심으로 올랐지만 조금 이렇게 나도 집을 좀 돈을 벌었는데 라는 약간의 보상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걸 더 긁는 자극하는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들어오고 나서 대구 완전히 다 망했다만 대구 공단 망하고 광주에 퍼준다. 이거 사실 근거 없는 얘기였거든요. SOC 광주에 퍼준다라는 보도들처럼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약간 심리를 긁어서 네. 문재인 정부는 서울만 챙기네 약간 이런 박탈감을 주는 보도군요. 조중동이 언제 지역 우리 균형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때 막 하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할 때 같은 때는 엄청나게 이용해 먹는 거죠. 갑자기 조선일보가 그 지역 땅값 걱정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문재인 정부한테 아무런 규제도 하지 마 이런 약간 목소리로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죠. 아무런 규제도 하지 마.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시장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시장이라고 하면 재화라고 하면은 많이 생산되면은 가격이 싸지고 어쨌든 부동산 시장은 흔히가 생각하는 경제 시스템 시장으로 굴러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토지의 소유와 이용을 규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87년 헌법에도 122조에 보면은 토지의 이용과 소유와 그 활용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게 현행 형법이잖아요. 네, 그럼요. 그게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죠. 토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돼야 되는 개념이고, 이거 약간 이제 그 재밌는 얘기로 흔히 말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잡하다 이거 토지를 몰수하자는 얘기냐 개인의 그 경제를 개인이 규제하는 거죠. 국가가 맞아요. 이거 잡하고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하는데 실제로 이 헌법에 돼 있는 토지 공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건 바로 노태우였습니다. 그럼 노태우가 문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뭐 왜 문제예요? 좋은 거라니까. 참여정부 반응할 수 있다 사람들이. 참여정부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으면 잡하다 완전히. 근데 이제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니까 조선일보가 나서서 막 재단 만들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 대박이라는 표현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내로남불 이런 거죠. 이제 그 돈 다 어디다 썼나 몰라 조선일보는 재단 만들어. 아 그거 조사해야 됩니다. 이것도. 진짜 조사해야 돼요. 또 하나가 이번에 하면서 문제점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인터뷰를 많이 인용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되게 시민의 인터뷰, 전문가의 인터뷰 하면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보도하는 것처럼 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인터뷰의 이름을 통해서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센 제목들은 쌍따옴표, 겹따옴표로 해서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 한 얘기를 그냥 따라 썼을 뿐이야라고 이제 자기 방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전문가, 네, 전문가 인터뷰, 뭐 관계자, 전문가, 익명의 전문가, 뭐 아니면 시민, 한 시민,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익명 뒤에 숨은 거고 이번에 굉장히 많았던 게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인터뷰가 굉장히 멘트를 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이제 현장 그 아파트 그 집값이 많이 오르는 현장의 부동산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부동산 업자들은 장사가 잘 되고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발해져야지 누가 팔고 나가면 폭탄 돌리기 게임이거든요. 누가 팔고 나가면 누가 또 사고 계속 한 집을 두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집값이 안정되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투기가 일어나야지 이제 그런 순환이 뭐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부동산들 관계자 인터뷰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하나가 관계자 인터뷰를 그렇게 많이 하면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뭐 어디에 A 공인, B 공인, C 공인 중개 사무소 뭐 서초구에 어디 뭐 이런 인터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건 100% 다 그 투기를 보장하는 내용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100%라고 보시면 너무 되고요. 많아. 동아 조선이.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업계 전문가들, 예를 들어 이제 박원감, KB은행의 이제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등등 업계인데 그 업계에 있는 분들도 사실 한 80-90%는 대부분 이쪽 연결이 돼 있죠. 그럼요. 예, 은행의 예대 마진이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예금했을 때 이율을 조금 주고 대출하면 되게 비싸게 받고 이게 사실은 맞아요. 진짜 나쁜 놈들. 그 기업들한테는 뭐 특별 금리를 우대해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개미들 서민들한테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그 신용도 따져가지고 고 대출 이율을 받는데 그 은행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죠.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고 또 하나가 학자들이라고 해서 사실은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학자들의 대부분이 거의 이제 부동산 관련 학과 분들인데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그 부동산 학과에 있는 많은 물론 이제 되게 양심적이고 토지의 이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익적 측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많은 업계와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어디에 뭐 자문위원 뭐 어디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럼 이런 인터뷰는 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랑 인터뷰를 해야 되나?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 기자들도 다 알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다 아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번에 제일 많이 인용된 게 그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이름 진짜 많이 들어요. 네, 이분은 뭐 조선일보에서 하루에도 두 번인가 나오는 각기 다른 기사에서 각기 다른 기자가 쓴 기사에 나왔어요. 상상하시나 봐요, 조선일보에. 같은 날이 지면에서 두 번 나온다고요? 같은 지면에 두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는 좀 자문이요. 본인이 나 아까 딴 A 기자한테 했으니까 오더를 하지 말자거나 아니면 언론사 안에서 두 기자가 나 했으니까 딴 사람 해라라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저 보면서 이분이 정말 흔히 말해 속칭 잘 팔리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좀 심하더라고요. 그분은 좀 심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있군요. 네, 경북대에 있는 교수님도 계시고 흔히 헨리 조지라는 미국의 비주류 경제학자인데 땅은
더 생산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국토의 그 유용한 공공복리의 활용을 위해서 국가가 제한해야 된다. 토지 이용을. 그게 이제 못 갖게 하는 측면도 아주 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 많이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라 그럼. 이런 측면인 거죠. 그런 분들에 대한 뭐 연구원 내지는 교수님들의 인터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분들 인터뷰를 거부하지 않거든요. 거의 안 나오는군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거죠. 네. 답은 정해져 있다. 아니 이게 보면은 조선 동화는 진짜 표 보면 깜짝 놀라요. 그 부동산 중개소 하시는 분들 관계자 동화 8명, 조선일보 12명, 다른 데는 한두 명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이 표가 놀랍네, 이 표가. 네, 부동산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동화가 확실히 많은데 동아일보에 뭐 보도량이 거의 2배 가까우니까 그렇게 따지면 조선일보도 엄청난 거죠. 보도량은 반인데 인용 횟수는 비슷해. 이거 2배로 했다는 뜻이죠. 와, 그럼 조선일보는 인터뷰를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적은 보도 안에서. 흔히 말하는 현장 르포 기사처럼 막 생동감 있게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다 자기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죠. 그 이분들 이 인터뷰 내용이 대부분 이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네. 그런 거겠죠. 뭐 투기를 약간 조장하고. 네, 동아일보 인터뷰 보면 이런 겁니다. 뭐 부동산 이제 그 관계자분, 부동산 이제 그 중개사 분들인데 집값 오를 게 누가 봐도 뻔한데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집을 팔겠느냐. 이거 봐. 이 동아일보 이걸 되게 좋아해요. 안 팔면 그만이다. 이거. 강남구가 아니라 강남국이란 말이 나온다. 매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건데 자기 지난달에 하루밖에 못 쉬었다 이런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도중에도 전화가 계속 걸려온다.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와, 나 지금이라도 안 가면 나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심리를 굉장히 자극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집값이 엄청 그러니까 오르고 있다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네요. 물론 이제 아주 뭐 1, 2억밖에 자리 뭐 전세나 아니면 2, 3억짜리 자가주택 있는 분들은 강남에 못 가요. 아예 못 가요. 못 하지만 약간의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내지는 내 집이 한 지금 강북에서 6, 7억인데 좀만 현금 보태고 빚 좀만 얻으면 강남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야겠다. 특히 자녀 교육을 핑계로 해서 명분은 있죠. 자녀 교육. 그러면 지금 나쁜 보도만 계속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좀 잘 보도한 그 매체는 없나요? 네, 이번에 보면서 한겨레도 이렇게 인상 깊은 보도는 못 봤던 것 같고 이제 경향신문이 조금 의미 있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부동산 관련 보도는 이번에 하려고 했던 보도는 아니고요. 원래 기획 시리즈로 연초부터 쭉 진행돼 왔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경향신문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 선대인 그거는 이제 소장님의 칼럼을 한번 실었고 선대인 소장님은 사실은 되게 이제 많이 부동산에선 업계에선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계시는 분이고 예측이 틀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분 믿고 집 안 샀다가 다 올랐다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선대인 소장님 얘기하는 방향은 저는 얼마든지 충분히 맞다. 집값 안정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규제 강화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 보도가 아니군요. 처장님께서 그건 아니고요. 그 이번에 보도에는 건수에는 전체 포함되진 않았는데 지금 경향신문이 연초부터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이 모니터 기간 동안 그 투기봉쇄 불로소득 환수에서 토지경 개념 다시 도입해야 된다라는 거의 두 면을 다 털어서 한 기사였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거의 요약하고 있는 제가 이걸 요약한 건지 제가 하려던 그동안 꾸준히 생각해 왔으니까 뜻이 맞았다. 뜻이 맞았다. 많이 똑같은 건데 똑같은 겁니다.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소수가 독점할 수 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득 불균형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많은 자료를 보면 토지 불로소득 불균형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게 지금은 이렇지만 장기적으로 가면은 사회에 큰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 소득 불균형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살 집이 진짜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점점 뭐 청년 실업 문제도 중요하지만 청년 주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더 가면은 더 심각한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겠죠. 뭐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 이게 4월 달부터 본격 시행이라 그러니까 또 저희도 갑자기 걱정도 되고 계속 꾸준하게 나올 거예요. 월 그 21일이죠. 일요일에도 정부가 발표한 그 초과이익 환수 발표해서 그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났고요. 월요일부터도 왜냐하면은 초과이익 환수라는 게 그 재건축할 때 돈을 너무 많이 벌면 그걸 이제 국가가 일부를 세금처럼 하겠다. 임대주택 같은 단지 짓는 것처럼.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아마 강남 뭐 잠실 5단
정부가 발표하면서 어느 아파트 단지라고 명시하지 않았어요. 강남에 A, B, C 쭉 했는데 나열했는데 아마 최대 뭐 4,5천만 원 예상하다가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강남에 잠실 5단지가 18억 합니다. 그럼 거기서 내가 재건축하면 또 2, 3억, 3, 4억 정도는 신축 비용을 내야 되죠. 거기다 또 그 초과이익 환수하면은 약 한 4, 5천 정도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총 투자 금액은 뭐 25억이다. 계산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초과이익 환수 금액이 8억이다. 네. 그러면 그게 3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30이 되면은 누군가는 지금 현재 산 사람도 산 사람이지만 내가 그 아파트를 30억 주고 사느니 옆에는 타워팰리스를 사는 게 더 싸지? 훨씬 싸지? 아니면 지금 서초구 그 터미널 옆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를 사는 게 더 싸지? 라고 생각하면 그 재건축 아파트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 분산시킨다는 거군요. 효과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겠죠. 그런 효과가 초과이익 환수제인데요. 최대 뭐 강남 평균 4억 원, 최대 8억 원까지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 월요일날 시장 신문 보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미. 이미 어제부터? 네, 어제부터. 그러면은 지금 계속 정부가 뭔가 중간중간에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11일 날 김동연 장관 발언이 있었고 김현미 장관의 발언이 있었고 21일 날 또 발언이 있었고요. 정부가 있었고 그래서 계속 의지를 보여주네요. 네, 정부는 잡겠다는 의지인데 아마 이거는 확고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5년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있었고 청와대에 계셨고 지금 김수현 수석도 있고 많은 분들이 토지의 공개념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현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게 정권 초에 안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참여정부 때 한 그 경험도 있어서 초기에 확실히 해야 되고 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그 계획 작전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그 정책 의지상 어느 수준에 어느 시점에 어느 수준에 를 발표할 것인가를 두고 판단을 할 텐데 이 판단이 잘 옳아서 시장에 잘 반영이 되고 먹혀들면은 안정될 것이고요. 시장의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지지율, 시장의 눈치를 봐서 적당하게 찔끔찔끔 하면은 계속 잘못된 신호를 주면은 뭐 별거 없네. 그렇죠. 별거 없네. 딱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부동산은 이제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은 강남 한정돼 있지만 다행히 전국적인 거나 서울 전역에 확산되고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다행인데 2005년대는 버블 세븐이라고 해서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용인도 있고 분당 뭐 다 평촌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전국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튼 조금 저희가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주총님께서. 네. 이게 부동산이 참 토지 부동산이 굉장히 삶에 중요한 건데 대다수 국민들은 늘 이 허덕이며 뭐 하우스푸어, 랜드푸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현 정부의 주택 정책 그리고 이걸 비판하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더 잘 비판하거나 좀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이 신문의 가장 큰 광고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건축업자들이다. 건설사들이죠. 일명 하단 광고에 정말 제일 많이 등장하죠.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조 차장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특별 손님 조영수 차장님은 여기서 이제 그만 보내드리고 다음에 또 모니터뿐만이 아니고 조 차장님이 워낙 대외 협력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른 시민단체들이랑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거 특집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특집을 청기누설 빨리 저희가 원래 개편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개편 회의를 못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부동산 특집 오늘 부동산 전문가 조영수 차장님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수 차장님을 보내드리고 오늘 부동산 전문가 보내드리고 부동산 모니터 전문가라고 해주세요. 예. 사실상 부동산 전문가 맞습니다. 본인은 계속 모니터 전문가라고 웃기시네. 뭐 부동산 모니터 전문가 보내드리고 민원연 전문가 모셨습니다. 미디어 전문가 김학열 차장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조금 늦게 출근했습니다. 저는 미디어 스크랩만 하고 또 휑하니 나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제 드디어 제가 어제 진짜 정말 뿌듯했거든요. 고대영 사장이 드디어 해임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울렁거리는 거예요. 계속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오늘 마지막 돌마고인데 얼마나 꿀꿀할까. 그러면 또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또 돌마고를 해야 되나 무리해서라도. 그래도 마지막 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울렁울렁 막 하고 있는데 봉우 씨가 그랬나? 딱 한마디로 고대영 나가리 이렇게 보낸 거예요. 네, 제가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이 어떻게 들렸냐면 고대영 해임 나가리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영이 나갔다가 아니고 고대영 해임이 오늘 안 됐다로 나는 들리는 거라서 막 신경질을 막 부르면서 못 살아 막 그러면서 막 기사를 찾아봤는데 기사도 안 나와 아직. 그래서 봉우 씨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고대영 이제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막 좋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제가 가서 엄청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굉장히 뿌듯했고요. 다들 진짜 눈물이 계속 나가지고 눈물이 찌끔찌끔 계속 나더라고요. 같이 하는데. 그리고 고대영 사장이 우리 모니터 보고서를 가지고 인용해서 우리 대선 모니터 보고서를 인용해서 자기네가 유해 보도가 가장 적었다고 그런 KBS가 가장 적었다면서 자기가 굉장히 좋은 그 방송사를 유지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해명을 하자면 저희가 총선보도 감시연대 때 대선보도 감시연대 때 작년에 처음으로 그걸 했죠. 유해 보도, 유익 보도 이런 걸 구분을 했고 코딩을 했는데 그 유해보도에서 가장 적었던 건 아니고요. JTBC가 유해보도가 가장 적었어요. 그 다음이 KBS였는데 KBS가 사실은 선거보도 자체가 적었어요. 그래서 유해보도 비율도 다 적고 그랬고 지상파 3사 중에서는 그래도 KBS 그러니까 그 3사만 비교하면 KBS가 가장 적은 거는 맞죠.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종편을 빼고 항상 뭐든지 지상파 3사끼리만 경쟁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자기는 가장 적었다라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례들을 저희가 또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총선 때 엄청나게 종북몰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풍몰이를 했죠. 그래서 총선 때 당시에 선거보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특히 북풍보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막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보니까 몇 건이었지? 제가 하나만 딱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를 하나만 이렇게 너무 이사회 준비하면서 막 다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KBS 새노조는 정말 난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사회를 거기도 그 고대영 사장의 해명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되니까. 네네 그 해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해 주더라고. 저희는 이제 그 중에 하나만 한 거고. 네네 그랬는데 아무튼간에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보다 기본적으로 북한 관련 보도가 2배예요, 딱. 네. 두 배 좀 넘는 두세 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하루에 6.1건 정도 선거 기간 내내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북한 보도만 하루에 6건씩 나오는 거예요. 네. 이해가 가세요? 네. 선거 보도보다 더 많아요. 하루 평균 보도량이. 북한 선거 보도 많아요? 진짜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6.4건이다. 이게 2016년 1월 6일에서 4월 12일 총 선거 기간 98일 동안의 KBS의 그러니까 선거 보도를 보면요. 1일 관련 평균 선거 보도량이 3건이었어요. 근데 1일 관련 북한 보도량이 6.4건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는 3개밖에 안 하는데 북한은 6.4건씩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도한 거죠. 뭐 이렇게 따지면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MBC도 많이 하고 했지만 MBC 3.8건 북한 그리고 SBS 3.5건 그리고 선거 보도량도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MBC, SBS는 하루에 선거 보도랑 북한 보도랑 양이 비슷한데 KBS는 북한 보도가 2배 많은 거예요. 네, 엄청나게 여기서 엄청났다. 정말 그 98일 통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나온 거라서 대단했는데 이런 것들을 뭐 다 무시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고대영이 끝까지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치졸하고 추접스러운 모습을 아무튼 끝까지 보여주고 그렇게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갔습니다. 네, 아무튼 갔고요. 집에 가면 안 되고 감옥 가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제 행복하고 뿌듯했고요. 다만 이제 새 사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어제부터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MBC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MBC는 그냥 뽑는 거지만은 또 KBS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도 상당히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어제 아무튼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었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새 사장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논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이 다음 소식이 21일 날 현송월
그 예술단 북한 네. 예술단 점검단 단장, 네. 삼지연악단 단장이기도 하고, 네. 그 북한에서 이제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대표 자격으로 점검을 하러 왔죠. 21일 날 일요일 월요일 양일간 하고 갔습니다 어제.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언론들의 행태가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 지금 너무 심해. 네, 물론 생중계하는 거는 뭐 나름 이해하겠어요. 생중계 할 수 있죠.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북한 인사가 육로를 통해서 방남을 했으니까 생중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정말 그 생중계를 하면서 보도를 하는 그 내용과 행태가 정말 말도 못합니다. 뭐 그 패션 보도 이미 너무 유명하죠. 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아침을 전복죽을 먹었다더라. 뭐 이런 신변 잡기식 보도. 그리고 제가 어제 잠깐은 아니고 어제 하루 종일 연합뉴스를 봤는데 정말 말도 못해요. 김정은 옛 애인설은 진짜 그건 장난입니다. 제가 이거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자세하게 풀어드릴 텐데 옛 애인설은 장난이고 뭐 임신을 언제 했느냐. 첫애를 임신을 언제 했느냐. 왜 지금은 그런 그 김정은의 아내 자리에 부인 자리에 왜 현송월이 못 앉아 있느냐. 첫애를 임신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막 나오잖아요. 여왕이냐. 예.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여왕이야? 네. 그러니까 옛날에 애인이었는데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받는 걸 보니 여왕 취급해주는 거 아니냐. 진짜? 막 뭐 이런 얘기까지 막. 정말 말도 못해. 무슨 얘기란 말 나오죠? 그리고 현송을 외모 품평회를 한 30분 합니다. 연합뉴스 TV가. 뭐 예전에는 살이 쪘었는데 지금은 나만 온다고 뺀 거다부터 시작해서 진짜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그거는 들으면 예. 열받는데 아무튼 그거 보고 나중에 저희가 아마 거고. 뉴스랑 네. 종편이랑 해서 저희가 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번 주 중으로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 네. 지금 미디어 오늘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재밌는 보도를 냈습니다. 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송화 관련 보도들이 왜 나오느냐. 맞아요. 왜 나올까?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미디어 오늘이 나름 취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현송월 단장의 일정을 취재하고 있었던 한 기자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께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은 통일부 풀 기자단이 엉망으로 운영되고 일정과 내용도 공유되지 못하면서 쓸 기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동정 보도를 내는 것이다. 웃기고 있네. 웃기시네.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잖아. 아니 그래 일단 팔아먹으려고 진짜 팔아먹으려고 난리를 치는. 아니 근데 그 기자단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오늘이 쭉 최근에 나왔던 황당한 보도들, 뭐 강릉에서 삼시세끼 이런 보도들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뉴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냈어요. 뉴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그런 걸 다룰 수는 있지만 이게 주가 돼버린 상황은 언론의 본질적인 목적, 기사의 본질적 가치와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적인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나? 예. 이런 과열 보도 배경에 그 통일부 풀 기자단과 현송월 단장의 그 일정을 쫓아다니는 사회부 현장 취재 기자들 간의 신경전이 자리 잡고 있다고 미디어 오늘이 분석을 했네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미디어 오늘 이재진 기자는 신변 잡기식 보도가 나오는 이유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거 이유만 보도가 너무 이상한데? 굉장히 써져 있고 어떻게 해서든 이분들이 이 기자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변명을 막 하고 찾아서 넣었지만은 제가 오늘 여기 오는 길에 PD저널 기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기사에 한마디 써지겠죠. 근데 아마 또 한 두세 줄로 써질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그냥 과도한 관심, 그래서 이거를 그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언론의 태도죠. 우리가 보통의 어뷰징 기사 거리만 나와도 난리를 치는데 북한에서 몇십 년 만에 내려왔다. 이게 보통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이분이 김정은의 옛 애인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는 사람이고 예전에는 한번 목숨 잃었던 네. 분이 다시 죽었던 분. 화제 덩어리인 사람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관심이 많아. 근데 그 관심이 많은 사람이 내려오니까 그냥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 기사를 마구 만들어내서 소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상업적 이유로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야. 이 취재의 이 내용을.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다 과열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거꾸로 말해야죠. 과열보도 배경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과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그 일정을 그 일정을 조절하는 통일부가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정부가 이런 역할을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잘 브리핑을 그 본질을 잘 브리핑해주고 이런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리고 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교잖아요. 외교 문제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이 지금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례하게 접근하고 무례한 보도를 쏟아내. 만약에 이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언제 임신했는지 뭐 이런 거를 만약에 보도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나는 통일부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뭐 그걸 법으로 말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주의를 주고 뭔가 이를 제대로 그러니까 취재 요청을 좀 제대로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취재하는 그 과열 경쟁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자제 요청했는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약간 일부 언론은 비아냥돼요. 막 북한은 아무 말도 못하면서 기자들한테 못하게 막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미디어오늘 기사를 소개해드리다 중간에 약간 끊어졌는데 정리를 해드리자면 미디어오늘이 보기에는 이런 과열 보도, 신변잡기식 보도의 배경에는 통일부 풀 취재 기자단과 사회부의 현장 기자들 간의 뭐 약간의 충돌. 그리고 지금 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심지어는 국정원 관계자가 보도를 막았다, 팔로 막아섰다. 뭐 이런 배경이 있다. 뭐 그러니까 약간 통일부의 그 잘못도 있고, 국정원의 잘못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정부의 비판을 좀 하는 기자들도 있다. 그리고 뭐 기자들 간의 경쟁도 좀 있다. 지금 이게 미디어오늘의 결론인 것 같아요. 분석이. 근데 이런 보도의 아무튼 배경에는 그런 상업적인 이유와 두 번째는 이렇게 그 북한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부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남북 문제 지금 남북 대화 분위기 이런 기본적인 그 뭐랄까 정치적인 취지 있잖아요. 이게 훼손되는 분명히 그 효과가 있거든요. 현송을 한 명에 집중하면서 그냥 이 사람 뭐 어떤 여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소비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저도 들어요. 이 미디어오늘이 분석한 이 과열 보도의 이유라는 게 선뜻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뭐 기자들 간의 경쟁 또는 통일부가 뭐 제대로 통제를 못해서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종일 방송 틀어놓고 패널들까지 모아가지고 방송에서 이상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행태는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언론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뭐 여기 마지막 얘기는 그래도 일리가 있는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로 남과북이 접촉하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관심은 당연하지만 현송월 단장 일행의 현장 점검이 갖는 의미와 실무 접촉선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점검단 일정 현장 분위기 등을 짚는 이 본질을 짚는 게 아니고 너무 과열된 취지로 국민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스스로 가려버렸다라고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비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기자분들께서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여기가 서울역이 너희 땅이냐 말이 안 되는 이유들을 변명으로 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정말 진짜 호떡집에 불난 듯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늘 하지만은 이거는 진짜 팔아먹으려고 이 기사를 팔아먹으려고 좀 과했다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특히 종편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접근, 토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차분차분 오늘 내일 이렇게 계속 보고서가 나오겠지만은 단순히 보도량이 많았다. 그리고 뭐 다들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했다. 이걸 넘어서서 내용에 있어서도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이건 좀 전반적으로 짚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곧 내려오잖아요. 평창에서 미녀 응원단이라는 분들이 분명히 그때 엄청나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미녀 응원단이라고 말하면서.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두지 않으면요. 잘 지적해두지 않으면 조금 있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저는 진짜 남북 문제에 엄청난 갈등을 언론이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민원연 나름의 그런 뭐 부탁 이런 거를 저는 그러니까 자정 정말 이렇게 하면 너네는 기레기야라는 그런 내용을 미리 좀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맨날 모니터를 해서 사후 약방문처럼 모니터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평창 전에 저는 우리가 이번 현송월 보도를 통해서 어떠한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는 우리 나름의 가이드라인처럼 그 제안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KBS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주 오랜만에 그리고 좀 급하게 KBS 새노조의 정수영 공취간사님 연결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네요.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감사합니다. 일단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어제 그 급박한 현장 상황, 물론 저희도 전원으로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지만은 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대영 사장의 해임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 조합원들이 오후 3시부터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한 이사들을 맞이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이사회장으로 오는 이사들을 1층, KBS 본관 1층과 2층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맞이를 하면서 빨리 고대영 사장을 해임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촉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어제 저희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현 다수이사죠. 현 다수이사들조차도 아직 고대영을 해임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한지를 저희가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는 했습니다만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들이 애를 태우면서 꼭 오늘은 해임을 시켜야 한다라고 이사회에 참석을 위해서 오는 이사들을 상대로 이해를 크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들이 하나씩 참석을 했는데 이인호 이사장은 지금 이제 걸석 중이거든요. 아마 해외에 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알려온 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인호 이사장을 제외한 5명의 이사 가운데서 4명의 구여권 이사들, 조우석, 변석찬, 차기환, 이원일 이 4명의 이사들이 전원 다 참석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현 다수 이사들인 나머지 6분의 이사들도 참석을 했죠. 네. 그래서 4시부터 이사회를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바로 파업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거의 마지막 파업 집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이제 본관에서 파업 집회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이제 이사회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는 저희 집행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을 받으면서 집회를 했는데 속이 바짝바짝 타더라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근데 어제 이제 오전에 10시까지 원래 고대영 사장의 의견서를 내라는 기한을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10시까지 의견서를 안 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1시 돼가지고 뒤늦게 늑장 제출을 했는데 또 분량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꾸역꾸역 만들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사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보길래 고대영 사장이 이러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저희가 또 그 의견서의 내용이 실수가 틀린 게 있다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하고 이런 총국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회가 열리면서 고대영 사장 나와라. 이사회 출석을 해서 네가 소명을 해봐라 라고 이사회가 이제 통보를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4시가 지나도 4시 이사회가 열렸는데 고대영 사장이 계속 안 나오고 이제 사단실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고대영 사장이 아예 출석을 해서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나 보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럼 나오지 말고 그냥 집에 가면 좋겠다. 집에 가서 영원히 안 돌아오면 좋겠다. 네. 라는 기대를 품고 이제 있었는데 이사회가 끝까지 이제 고대영 사장이 나올 기회를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라고 욱신하다가 5시 20분경에 다시 한번 고대영 사장을 나오라라고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뭐하러 또 저렇게 하나 그냥 빨리 표결하지라고 답답했는데 어쨌든 5시 20분까지 기다렸는데 20분 되니까 정말 고대영 사장을 비롯해가지고 현 본부장들이죠. 보도본부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들이 고대영 사장을 에워싸고 이사회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왔군요. 고대영 사장이 5분가량 장황하게 자기를 해임하면 안 된다라고 또 변명을 했는데 또 한 얘기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 번 나왔듯이 이게 자기가 무슨 평창올림픽에 ABU 회장으로서 ABU 회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KBS에서 지금 해임당하면 안 된다. 평창올림픽에 큰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이해하기 힘든 그런 해명을 했고요. 듣도 보도 못한 해명이었습니다. 기적의 논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5분 정도 그렇게 해임을 하고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역시 이제 그동안 남아있었던 이원일 이사라든지 차기환 이사, 조우석 이사 이런 이제 구여권 이사들이
한 명씩 또 장황하게 자기들의 신상 발언을 늘어놓기 시작을 했죠. 예. 그러면서 또 시간 끌기 하다가 결국은 6시 한 20분, 1시간 정도 될 때까지도 해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7시부터 돌마고 시민행동에 그 문화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6시 한 20분 정도에는 우리 잠깐 거의 한 2시간 20분가량을 집회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집회를 좀 약간 홀드를 하자. 그동안 계속 이제 뭐 과거 파업영상 틀고 뭐 중앙위원들 발언하고 하면서 집회를 이어갔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잠깐 저 집회 해산했다가 이따 돌마고 7시에 다시 모이자. 그리고 6시 20분쯤 해산을 했는데 해산하고 저도 이제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워야 되겠다고 그 민중광장 바깥에 있는 본관 앞 일종의 그 광장 같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안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막 부랴부랴 뛰어갔더니 표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변석찬 이사가 지금 구역권 이사 가운데 사회권을 넘겨받아서 이사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변석찬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구역권 이사들은 다 나갔고 서기환 조우석 그 이원일 이사는 다 퇴장을 해버렸고 나머지 이제 7명의 이사들이 표결을 한다. 그랬더니 금방 표결을 하고선 결과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재호 위원장이 6대1로 6명이 해임 찬성, 1명이 기권해서 해임이 의결됐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민주광장에 모였던 조합원 한 500-600명이 뭐 다들 울고 환호하고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고 서로 얼싸안고 일부 이사들이 퇴장 가운데 찬성 6, 기권 1 께서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이 타결됐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감격과 눈물의 그런 장면이 만들어졌고요.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는 장면이 카메라에 촬영되는 바람에 순식간에 오징어가 됐다면서 집행부에서 지금 구박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처장님께서 두 분의 처장님께서 어제 참석을 하셨는데 KBS 그 현장에 우리 처장님 두 분도 정수윤 기자 가장 많이 울었다. 오늘 전화 연결하면 꼭 얘기해라고. 부끄럽습니다만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한 2시간 반에 걸쳐서 이사회에서 걸렸습니다. 해임 제청안을 처리하는데 그렇습니다. 길다면 길고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어쨌든 간에 처리가 돼서 참 다행인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고대영 사장의 대응이. 뭐 고대영 사장이 해임되기까지의 절차적이나 내용적인 과정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해임 당할 수 있는 사례가 더 나오기 힘들 거라고 보고요. 과거에 길환영 사장 때도 본인이 뭐 상당히 억울하다면서 여러 가지 법적 쟁송을 제기했지만 판판이 다 패소를 해서 지금 확정 판결까지 받아놓고 거의 이제 법적으로는 아무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고대영 사장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 본인의 그 재산을 축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뭐 아파트 한 채밖에 없다고 깨끗한 사람이면 굳이 강조해줬던 분인데 깨끗하게 모으신 돈 깨끗하게 잘 지키시는 게 뭐 이롭지 않을까 충고드리고요. 더 이상 KBS 주변에 신도하지 말고 조용히 남은 여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대영 사장 때문에 여러 국민들 또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도 많이 애를 끌으셨는데 이번 그 해임으로 좀 그런 답답했던 속이 시원하게 내려갔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꼭 죄라고 하기에는 아무튼간에 죄가 좀 있기 때문에 꼭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제 고대영 사장이 해임되고 나서 이인호 이사장도 사퇴를 했습니다. 이사직까지 깔끔하게 다 물러났죠? 그렇습니다. 이인호 이사장도 어제 사퇴를 했고요. 사퇴를 하면은 조용히 말없이 떠날 때는 말없이 가시는 게 좋은데. 또 사퇴 변이라는 이름으로 장황한 말씀을 입장을 냈군요. 입장문을. 입장문을 냈고요. 이사장직과 이사직을 모두 사퇴하기로 했다고 어제 저녁 7시에 한 30분경에 출입기자들과 저희 KBS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떠났는데요. 뭐 사퇴 사유를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이 방송 장악을 한 것이다.
현 정부가 근거 없는 또 어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말씀을 또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소수 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한 것은 과격한 언론 노조의 자유무대가 된 셈이다. 그러면서 KBS 이사장 자리에 남아 있는 건 무의미하다. 이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으셨다는 건 그렇긴 한데 이제 뒤늦게 깨달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던 대목이 있었는데 이 나라와 KBS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독립투쟁, 반공투쟁, 선진화투쟁에 피와 땀을 아끼지 않으신 선열들과 희생자들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당신께서 이사장 자리에 남아있는 일이요. 다른 거나 좋은데 독립투쟁을 들먹인 부분에서는 저로서는 굉장히 좀 감당이 힘들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조부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 반성 한마디 없이 그 당시에는 그 정도 행각은 하는 거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후한무치한 반응을 보이시는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신데 김구 선생을 모욕한 바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독립에 건국의 공로가 없다. 건국의 공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독립운동가를 매도하고 더군다나 본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내내 KBS에서 친일 비판이 금기시될 정도로 현성에 좌지우지했다는 그런 비난을 사고 있는 장본인께서 독립투쟁하신 선열을 운운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수치스럽고 좀 반성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고요. 어찌됐든 깔끔하게 이사장직과 이사직 모두 사퇴를 해서 이제 가뜩이나 5인 이사로 전락했던 현 소수 이사들이죠. 박근혜 정권에서 알박기 해놓은 이사들이 5명에서 4명으로 아주 슬림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KBS가 앞으로 어떻게 정상화되느냐 이제 남은 일정이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최장기간 기록을 세운 우리 새노조의 파업도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파업 종료 절차와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전국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려서요. 저희 조합의 중앙위원들 그러니까 각 직종, 각 구역별 대표자분들과 그다음에 지역 지부를 대표하는 지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파업 종료에 대한 안건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 그 뒤에는 이제 대의원 대회가 열려가지고 역시 더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들이 모여서 역시 추인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 집행부, 그러니까 조합 집행부가 지금 추인받고자 하는 안에 따르면 내일 오전 9시부로 전 KBS 구성원들, 전 언론노조 KBS 본부 전원은 내일 오전 9시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일단 안을 세워놓고 있고요. 이 안이 오늘 비대위를 통과하고 대의원대회 통과하면 아마 그대로 시행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이변이 없는 한 잘 통과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일 오전 9시에는 아마 전원 복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복귀한다고 해서 기존 고대형 체제, 부역 체제 간부들의 지시를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공정방송에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각 부문별로 요구를 할 계획인데 특히 이제 보도본부의 경우에는 기자들 전국에 있는 기자들과 취재 기자들과 보도본부 구성원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뉴스 부문에서 심각한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들을 구체제 간부들에게 요구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똑같은 뉴스 제작 시스템을 돌리지 않겠다. 그런 어떤 투쟁의 공정 방송을 위한 투쟁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장 선임 절차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계세요? 이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지점인데요. 이사회가 앞으로 사장 선임 절차의 핵심적인 그런 법적 권한을 쥐고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거에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밀실해서 이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장 후보들을 선출을 했던 관행을 이번에 깨봐야 된다. 또 이번에 국민들과 저희 조합원 2,200명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희생을 해서 얻어낸 승리고 기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사회에다가 밀실해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그런 절차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둘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 조합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KBS가 정현주 사장을 이사회가 추천할 때 했던 뭐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뜻을 받들었던 또 사장 추천위원회라든지 또는 이번에 MBC가 시도했던 공개적인 중계와 면접 과정의 공개 뭐 이런 방식도 이사회에다가 좀 전향적으로 반영하도록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사장 선임 절차를 일단 정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된다고 보고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실 저희로서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길화영 사장의 경우에는 40일 이상 새 사장을 뽑는 데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좀 걸렸군요. 네. 예, 반면 또 정현주 사장에서 이병순 전 사장으로 넘어갈 때는 불과 열흘 남짓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때는 낙하산 의혹이 굉장히 크게 일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걸릴지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뭐 그다지 빨리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사장 선임 절차를 새롭게 정하는 과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해서 사장을 선임을 추천하더라도 이미 추천된 그 후보자에 대해서 설령 대통령이 이제 재가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보낸 경우에 국회에서 또 저희 파업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발목을 잡아왔던 국회 내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새로운 KBS 사장이 뭐 편안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발목 잡기를 하고 또 국회 내에 다른 뭐 투쟁 내지는 다른 협상과 결부지어서 뭐 괴롭히고 이러면은 또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가능한 빨리 새로운 사장이 올 수 있도록 또 개혁적이고 저희의 그 싸움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내부의 적폐 청산, 인사 청산 그리고 앞으로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치열하게 변하고 있는 와중에서 KBS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인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KBS가 MBC와 다르게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를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봐야겠는데 이게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MBC와 마찬가지로 KBS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긴 했지만 사실 KBS 보도가 너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잖아요. 뭐 물론 보도뿐만 아니고 여러 부분 또 개혁을 해야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 노조에서 세우고 있는 정상화, 그러니까 보도 정상화, 프로그램 정상화 이런 방안이 현재 나와 있는지 뭐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요구해온 바는 몇 가지 있습니다. 뭐 탐사 프로그램 강화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9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 방송 장악 그 실태를 일종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좀 국민들에게 알린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요청한 바가 있는데 혹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온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과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희 이제 교양, 그다음에 기획, 제작 이런 이제 PD 파트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도의 경우에는 보도본부인데 보도본부의 경우에는 크게 말해서 한 5가지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뉴스 혁신이고, 그다음에 특별 취재단, 그다음에 조직 개혁, 과거사 청산, 그다음에 과거사 과도기 대응 이런 5가지 정도의 큰 어떤 그 과제를 목표로 삼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뉴스는 그 요구가 굉장히 높이가 높고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 취재단을 꾸려서 지금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특별 취재단에서 발굴한 내용을 바로 보도에 낼지 아닐지는 또 들어가서 내부 투쟁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지금 당장 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아이템들이 몇 개 나와 있다 이미 그런 얘기를 전해 들은 바 있고요. 근데 다만 이것은 좀 단계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어쨌든 지금 고대형 체제의 마지막 부역자들이 본부장을 포함해가지고 뭐 각종 국부장단들의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취재한 아이템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과도기 내에서 어떻게 보도할지는 좀 고민이 필요해서 들어가서 싸우면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내야 될 걸로 보이고요. 확실하게 말씀드리시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장이 온 다음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뉴스의 포맷과 형식과 또 조직과 또 과거사 청산 작업과 또
그동안 낼 수 없었던 그 아이템들에 대한 무제한적인 발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은 새로운 사장이 온 뒤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개혁적인 경영진이 왔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은 이제 구체제와 새로운 체제 간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당장 시청자들이 원하시는 눈높이의 어떤 뉴스나 프로그램 바로 낼 수 없을 것이다. MBC의 경우에도 최승호 사장이 새로 오기 전까지 대략 한 26일 정도 과도기를 거치는 기간 동안에 뉴스를 일종의 비상체제, 임시체제로 운영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사장이 올 때까지 과도기에는 물론 내부에서 싸움을 하면서 가능한 빨리, 가능한 높은 시청자들의 기대에 맞춘 뉴스와 프로그램을 내려고 하겠습니다만은 당장은 좀 예단하기 힘들다. 업무 복귀를 해서 그 내부에서의 수쟁을 봐가면서 상황에 봐가면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 같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제 상황을 또 오랜만에 정수영 기자님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우리 KBS 우리 구성원 여러분들이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새 사장님과 함께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를 저희가 한번 함께 옆에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정수영 기자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일 있으면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초장님 돌아왔습니다. 네. 440416님께서 등장했어요? 네, 댓글 달아주셨어요. 괜히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또 저희가 걱정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제가 또 소개해드립니다. 아파서거나 바빠서는 아니고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잠시 쉬었는데 오늘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는 길게가 아니더라도 댓글 남길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배나활동가님 잊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장님에서 갈아타야 할 것 같네요. 정말 중요한 소식이네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 저는 아예 아우로가 안 중이군요. 챙기지 않았잖아요.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 댓글 소개해드렸고요. 티에노님이 마침 오늘 저희가 부동산 특집을 했는데 중앙일보가 미친 것 같아요 하면서 그동안 우리 모니터 기간 때 조용했던 중앙일보가 지금 미친 모양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 중앙일보 이번 모니터에는 중앙일보가 엄청나게 조용하다고 조용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어제 보도인 것 같거든요. 22일 보도. 그러니까 모니터 기간에 안 들어갔죠. 역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굽힌 거였어. 네, 지금 보면 중앙일보가 강남 집값의 역설이라는 기획 코너를 마련해서 기획하느라고 못했구나. 지금 난리가 아니네요. 강남 띄우려고. 비강남 초등생 5,445명 줄었고 강남 910명 늘었다 뭐 이런 보도. 강남 학군을 띄우는 그런 보도죠. 네, 진짜 YTN 얘기가 오늘 많네요. 일단은 아까 보수메롱님께서 안녕하세요. YTN 관련 얘기 듣다 얼마 전 들었던 다른 팟캐스트가 떠올라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하셨는데요. 이 다른 팟캐스트 듣고 다른 분도 한 분 또 댓글을 다셨어요. 아까 티에노님이신가? 그런데 아무튼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은 YTN 기자가 참 짠하다라는 생각이 드나 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알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상처와 한없이 떨어진 자존감을 어찌 회복할까 하는 걱정도 됐습니다. 또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길고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두려움은 또 얼마나 갑갑하게 목을 조여올까요? 생각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 함께 YTN의 정상화를 위해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어제 안 그래도 성재우 위원장이 그 박진수 위원장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축하드린다 그러는데 자기가 선뜻 너무 즐거워하지 못하고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성재우 위원장은 마음 놓고 축하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YTN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답답하다.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차라리 이렇게 전공법으로 MBC나 KBS는 정말 완전히 완벽한 주적이 있었고 그렇게 달려가서 어찌됐든 정상화의 길을 정상적으로 밟았는데 YTN은 스스로 사장이 어찌됐든 물러나서 새 정부에서 어찌됐든 들어온 사람인데 이런 적폐 인사가 들어와 버리니까 더더욱이 이제 사건 해결이 어렵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어제 많이 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는 YTN 정상화를 위해서 올해 초에 지금부터 아무튼 저희는 열심히 달릴 생각입니다.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YTN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게 레이니 7세님이시네요. 며칠 전 YTN 기자 한 분이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똑같이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같은 방송 들으셨나 보다. 네, 가장 빨리 정상화를 기대했던 YTN이 어쩌면 지난 정권 때보다 더 망가진 것은 아닌가 싶고 점점 TV조선화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나닷님께서 재밌는 댓글 써주셨어요. 채널A 좀 없애주세요. TV조선은 웃기기라도 하는데 채널A는 자기네들이 진짜 중립적인 척하고 오보 쩔게 다 말하고 확인된 바 없다고 하고 정말 심각하다. 홈페이지도 심각합니다. 예, 홈페이지도 진짜 심각한데 이게 정말 정확한 지적인 게 채널A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막 썰을 막 한 다음에 막 썰을 푼 다음에 하지만 이거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러고 넘어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로 채널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우리 나다님께서 그걸 목격하신 거예요. TV조선 웃기기라도 한데 이 채널에 있는 이상한 짓만 한다. 네. 그다음에 KJC79님 오늘 방송도 잘 들을게요. 고맙습니다라고 댓글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은 씨의 새 방송에 대해서 역시 TNO님께서 주간 아이유 우리 부녀회장님의 각종 동아구연 특화 억양 강력히 환영합니다. 맨날 주간 특집 해주셔도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거기 현장에서 돌마고 사진 찍어서 올렸더니만은 거기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축하한다 민원연과 함께 이렇게 다들 민원연 덕분이라 이런 얘기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연 덕분이라고. 감사합니다. 어제 또 KBS 많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또 민원연에 감사를 표했죠. 정수영 기자는 처장님 페이스북에 댓글도 달았던데요. 너무 감사하다고. 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전화가 막 와가지고 잡으러 온다고 지금 술을 마시러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그 일대에 막 흩어져 있으니까 어디 계시냐고 잡으러 온다고. 그래서 저는 이미 택시를 탔다. 그래서 어제 아마 거기 계속 잡히셨으면 오늘 출근 못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다음 주에 다시 또 복귀한 다음에 바로 다시 또 술을 마시자고 막 하는데 아무튼 새 사장이 들어와야 마음을 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장이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그나마 최승호 PD가 이제 MBC 사장이 되니까 우리가 어찌됐던 그 디테일에 있어서 실력이 부족하고 뭐 이런 거는 인정하지만은 그래도 큰 방향성은 일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KBS는 또 모르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KBS 새 사장 선임이 될 때까지 뭐 고삐를 YTN처럼 되지 않도록 고삐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새 사장님이 어떤 분이 되느냐가 참 어려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고대영 같은 사람만 아니면 돼요. 국정원한테 돈 안 받고 골프 접대 안 받고 후배 안 때리고 후배가 최순실 취재한다 그러면 하라 그러고 이렇게 쉬운 일인데 참 그게 예, 그러면은 우리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죠. 내일은 좀 더 많아질라나? 지금 현송월 때문에 다들 너무 보도 많아가지고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그걸 받았습니다. 초안을 어찌됐던 기사 가상 광고. 그래서 그것까지 뭐 굉장히 두루두루 많아지겠네요. 오늘 방송이 굉장히 기네요. 네네. 고생 많이 하시고. 예, 그러면은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